민주당의 정책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냐를 떠나서 대표님께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연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기존에 가치 있는 질서 또는 가치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걸 보수라고 하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보통 진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는 시대나 상황이 다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과연 그러면 보수냐? 아니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이때까지는 뭐 수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 여러분 거의 전락해가요. 민주당의 입장 위치는 저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겐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진보적 사고겠죠. 그런데 이 헌정 질서를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 가치,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뭐죠? 아.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뜨아한 거 아닙니까? 안 웃네. 이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보수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다를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광훈 이중대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보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 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이른바 BL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이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에 전달된 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1시간도 안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BL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BL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BL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동하라는 명령은 사령관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지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엘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를 하란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MBC에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는 12.3 내란 당시 사령관들의 지시에 따랐던 군 실무자들이 출석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부하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분명히 받았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사령관이 당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또 군인들이 받은 지시를 되풀이해서 다시 말하는 복명복창으로 대통령 지시인지를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한 간부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또 다른 간부도 사령관이 유독 긴장했다던 이 통화를 기억했습니다. 특전사 격례 구호인 단결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경 국회에 출동한 일공수 특전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하달한 대통령 지시를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군인들은 주요 지시를 다시 한번 말하는 복명복창을 하는데 당시 복명복창으로 대통령 지시인지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참모도 이 복명복창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정치적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대원들을 철수시켰고 절대로 상황 일지를 수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상황을 기록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이 증언들을 홀로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증언은 방첩사령부 간부들에게서도 쏟아졌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뒤 방첩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세세하게 증언한 겁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을 포함해 14명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이송조 출동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10개 출동조였고 그 5명씩 하고 마지막 조가 5명이 안 채워져서 4명만 출동시켰습니다. 49명을 모아 차량 한 대당 5명씩 10개 조를 꾸려 출동시켰고 일단 한 조당 이송 대상 1명씩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정치인들이 모이고 해제 요구한 결의가 임박하자 상부 지시는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게 집중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5개 조까지 가다가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는 3명에 집중해서 김 단장의 부하장교도 이 과정을 옆에서 목격한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과 그룹 통화를 통해서 그 해당 인원들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자신이 김 단장이 불러준 체포 이송 대상 14명을 받아 적었고 이 메모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체포 대상자 구금시설로 검토한 과정도 더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가서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미결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당시엔 구금 대상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이라도 비원 벙커에 수용하는 건 인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0시 30분부터 20여 분간 시설을 본 이 간부가 화장실도 문제고 CCTV 등 시설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비원 벙커 구금 시설화는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군 실무자급 간부들의 증언은 앞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이고도 상세했습니다. 한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도 다시 병력을 선관위로 보내란 지시 내용을 옆에서 들은 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시각까지 메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새벽 2시 13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옆에서 내용을 들은 간부가 보기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곽 사령관이 병력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병력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간부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다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시 13분 통화 시각을 일부러 메모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길 안내자를 수소문해 연결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파견 나온 군 간부에게 계엄군과 통화하라고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 특전사하고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8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계엄군의 국회 길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한 군 내부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반인륜적이라며 분노했다는 겁니다. 언론을 보고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또는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강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치 하루 세우고